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수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민희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규정에 따라 초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년간 이끌 지역 일꾼을 뽑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됐습니다. 자, 그럼 후보자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2명의 초청 대상 후보자가 참석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후보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고석 후보입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시작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용인시 수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준비한 공통 질문을 사회자가 질의하고 각 후보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공통 질문 순서에 이어 공약 검증 토론은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의로 진행이 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인데요. 각 후보가 주도해서 일정한 주제의 토론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각 후보자들께서는 앞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고 답변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10초 전 초록불이 들어오며 답변 시간이 다 되었을 때는 빨간불과 함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때 화면은 사회자로 넘어갑니다. 이 점 유의해서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해 인신 공격이나 비방, 허위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후보자 자신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과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내지는 당위성에 대해서 시작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발언은 각 후보자에게 2분씩 드립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후보자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지 구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의원 후보 부승찬입니다. 이번 총선은 의미가 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고 수지 구민이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된장찌개를 먹고 삽니다. 하지만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애호박이 3,500원에 달합니다. 이제 된장찌개를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리고 수지구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다 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에서, 오송 참사에서, 최수근 상병 사건에서, 명품백 사건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무시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반드시 투표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수지 구민이 웃음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수지 구민의 기분 좋은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과거 난개발의 오명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수지의 기분 좋은 변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저 부승찬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국민의힘
고석 후보자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인시병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고석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는 가난으로, 복무 중에는 선거 공작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열심히 학업과 군복무에 전념했고 때로는 불의에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끝내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장손인 저에게 호국관성의 꿈을 심어주셨고 강인한 체력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중 2002년 대선전에서 김대엽 병풍 공작 사건의 희생자가 되어 온갖 탄압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가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사회가 저의 일생을 통해서 기적 같은 많은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헌법과 나라와 사회에 대하여 고마움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미력이나마 저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대한민국과 사회에 보답하고자 이 길에 나섰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그동안 갈고 닦은 네, 발언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었고요. 자,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의 첫 번째 주제는 지역의 열악한 체육공원과 교통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인시 수지구는 항상 난개발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는 곳이죠. 주민들의 고통 속에 교통 혼잡과 체육공원 부족은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교통체증은 한계에 도달했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은 쉴 곳이 없는데요.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이 턱없이 부족한 시점입니다. 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체육공원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고석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민들을 만나본 결과 수지는 42제곱킬로미터에 약 40만의 인구가 살기 때문에 여러 체육 문화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게이트볼, 파크볼, 또 어린이들은 아이스링크장, 국제 규격의 수영장 등 여러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수지중앙공원, 고기근린공원 이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기 좋은 수지가 1% 부족한 것이 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의 교통을 확실하게 해결해서 시민들에게 시간을 돌려주기 위해서 저는 우선 지하철 3호선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지에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25년 7월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현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분당선 요금 체계가 대단히 형평에 어긋납니다. 최대한 사업자들과 협의하고 필요하면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합리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광역버스 총량제를 협의해서 광역버스를 정차하고 마을버스 노선 증편 및 합리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발이 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마찬가지로 2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승찬입니다. 수지는 다른 지역과 다른 도시입니다. 처인, 기흥, 전부 산업과 거주가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거주 도시입니다. 거주 도시란 의미는 뭐냐면 다름이 아닙니다. 수지 구민들이 편안하게 문화, 체육을 즐길 수 있어야 하고요. 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지는 1%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90%가 교통과 체육, 공원, 여가 활동을 즐길 데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애초에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실성 없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체육공원들을 활용하겠습니다. 5개의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5개의 체육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더라도 칠 수 있게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의 실내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 문제 심각합니다. 버스를 한번 타는데 5분이 아닌 20분, 때로는 50분을 기다립니다. 이게 거주 도시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기적 해법은 뭐냐? 기존에 있는 제도를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버스 종점을 출근 시간대만이라도 바꿔서 기다림 없이 탈 수 있는 그런 효율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버스를 증차하고 그다음에 통학시간대 부모들이 마을버스 학생들을 픽업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한 방향 제시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의 비율만큼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2022년 3월 25일 시행함으로써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습니다. 자, 이 법이 통과되자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감축 목표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과 이 법이 목표한 감축량은 국제 권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후보자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이고 곧 국가위기입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무역 장벽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처해야 합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생 에너지 비율은 7%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 23%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2030년까지 40%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 중에는 연평균 2%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5년까지 52%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입니다. 지금 국가 간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탄소 중립을 지향하고 알리백을 선도하지 않으면 결국 한국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포기했습니다. 알리백을 포기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포기했습니다.
삼포 정부입니다. 저 부승찬 민주당과 함께 국가 경쟁력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 중립과 아리백 국가 실현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고석 후보자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예, 지구가 매년 기온이 증가해서 기후 재앙이 초래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전 인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또한 탄소의 흡수량을 증대시켜서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은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래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에서는 원전 산업을 사실상 폐기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산천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게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제작함에 있어서는 수많은 엄청난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러한 탄소 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배출량 감축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고 세제 및 재정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무탄소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서 소형 모듈형 원전을 확대하고 풍력발전소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탈탄소 핵심 기술 개발을 확충하고 탄소 차액 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고 2027년까지 무공해 차량 200만 대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 주거 등 사회 구조적 해결 방안에 관한 내용인데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떨어지면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 여파로 전국 초, 중고 학령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도 줄면서 국가 소멸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으로는 노인 인구 비율은 또 빠르게 늘면서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인 20% 이상이 노인 인구로 구성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양육 지원,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 사회 구조적인 부분을 고려한 종합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인구 절벽 시대 해법에 대해 후보의 의견을 말씀 듣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고석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2분 드립니다. 네, 저는 3남매를 키웠습니다. 특히 둘째와 셋째가 쌍둥이였기 때문에 저는 직장 생활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키우면서 1+1 하면 2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1은 4 이상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은 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의 경력 관리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또는 기업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문제, 이것을 넘어서서 우선 아이들을 돌보는 이 양육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최근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만 5세 이상에 대해서는 무상 보육을 확실히 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 문제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해도 거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다 이런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들을 이용해서 청년 신혼 출산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주택을 확대하고, 만일 이것도 안 된다면 주거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신혼부부에게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에게 경력 단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에서 또는 국가적 제도를 통해서 보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부영그룹처럼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시간 드립니다. 저출생 문제를 물질의 문제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극단적인 경제사회, 높은 실업률, 그리고 불평등, 저임금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인 사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는 어떻습니까?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 D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자살률은 1위입니다. 노동시간 역시 1위입니다. 우울증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애를 낳고 키우겠습니까?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평생 기본소득으로, 출생 기본소득으로 가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주거를 준다, 그다음에 돈을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그거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날 때부터 책임을 지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북유럽 국가들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애를 낳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을 18세까지 20만 원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에게도 1억 원의 대출을 하고, 둘째를 낳으면 이자를 50% 감면하고, 셋째를 낳으면 아예 원금을 감면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돌봄 시스템도 지역형, 협력형으로 전환해서 부모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발언 시간 종료가 됐습니다. 자, 네 번째 공통 질문 바로 드립니다. 주제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에 따른 외교 및 안보 방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 정부는 미국,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북중러 간의 밀착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새해 들어 동해에서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 헌법에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려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의 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올해 미국 대선 이후 대북 정책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후보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2분 시간 드립니다. 국가 안보는 어떤 한 축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한 축에 의해서 국가 안보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건 역사적 경험이 말해줍니다. 수레바퀴 이론과 똑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대화와 협력, 한쪽에서는 국방이라는 두 개의 바퀴를 균형 있게 운전해야만이 국가 안보가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보십시오. 한미일에 밀착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물론 미국, 일본보다 우리와 가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긴장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대북 제재 결의안 7차례가 있었습니다. 7차례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대북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그런 중재자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을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지금 외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국방부가 나서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유 분쟁권 지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밀착해서 러시아가 한국을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러시아가 북한과 손잡고 미사일 개발, 핵 개발을 돕고 있고 대북 제재 결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서냉전이 치열하게 대립했던 1970년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유럽은 어떻게 평화를 찾았습니까? 소련의 제안으로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대화와 협력체를 만들어서 동서 유럽의 평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자, 역시 같은 주제로 외교 안보 방향에 대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고석 후보자의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남침을 겪었습니다. 6.25를 극복한 것은 국제사회의 협력이었고 그 이후의 평화는 한미 동맹 관계를 통해서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안보 위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물질 생산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있고 전술핵 잠수함까지 건조하는 등 핵과 재래식 전력을 모두 강화하여 안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첫째, 핵 위협 관리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한미 동맹 체제가 강화되고 또한 그 한미 동맹 체제가 포괄적 전략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2024년부터 2년간 대한민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주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 간 이루어진 NCG 즉 핵 협의 그룹의 실효성을 확실하게 하고 핵 억제 응징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중국, 러시아와 설린 우호관계, 경제, 문화 등 비군사적 교류 협력 강화를 해야 됩니다. 나아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탈북 이탈 주민들 포용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 시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게 조건 없는 대화를 바로 시작해야 되고 남북화의 공존시대를 열어서 평화 통일의 미래를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용인시 수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용인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정책 검증 토론을 위해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보고 개별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시간은 1분이며 답변 시간은 2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고석 후보자 공약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수지 구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제가 수지를 확실하게 변화시키겠습니다. 저의 1호 공약은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입니다. 저는 오는 25년 7월에 국가 철도망 5개년 계획에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것을 확실히 반영시키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지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가족성 문제입니다. 현재 수지는 40만 가까운 인구에 42제곱킬로미터, 아주 인구 밀도가 높아 유휴 토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천역 일대에 약 34년간 법과 규정에 의해서 묶여있는 유통 시설이 있습니다.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도시의 자족성 향상을 위해서 개발하겠습니다. 수지 5리역에 SRT 수지 분당역을 신설해서 동천역에 새롭게 건설될 첨단 도시와 연결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공약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0년 경력의 법률 전문가로서 검증된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집권 여당 용인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지의 수건을 해결하고 새로운 수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고속 후보자 공약 들으셨는데요. 이 공약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천 후보자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시간 1분 드립니다. 지금 3호선 연장과 관련돼서 윤석열 정권 임기 내에 첫 삽을 뜯겠다라는 의미가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철도망 계획이 25년, 5차 계획이 25년 7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11년도에 2차 국가철도망 계획사항에 반영된 호매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원. 거기 지금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절차가 국토교통부 홈피에만 들어가도 9개 절차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향평가, 환경평가가 최소 4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첫 삽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래 지하철 3호선은 민주당에서 최초에 제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원래 계획에 의하면 국토 광역 철도망 계획은 매년 5년마다 업그레이드 되는데 26년 7월에 되도록 돼 있는 것을 우리 여당에서 또 용인시에서 또 관계된 여러 시들이 협력해서 1년을 단축시켰고 국토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25년 7월에 광역철도망 5개년 계획에 반영 여부가 결정되도록 일단은 1년을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수지에 신봉 2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5천 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도 수지가 교통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용서고속도로 정체, 그다음에 수지의 북단을 전철이 지나가지 않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광역버스 총량제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교통 문제로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도망 계획을 1년 단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또 지자체가 최대한 협력을 한다면 남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첫 삽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하실 기회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삽이라는 게 결국은 착공을 의미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철도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일단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되더라도 결국은 이 계획에 대한 수립이 시도 차원에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 철도망 계획 확정 및 고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하 안전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상 사업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1년 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최소 아무리 단축을 시키더라도 10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는 건데, 그럼 날림으로 해서 이 과정을 전부 무시하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였고요. 예. 네, 보충 답변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GTX 라인의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해서 제가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쪽 전문 변호사 팀과 한 적이 있는데, 원래 그런 법령에 정한 스케줄이 있고 실제로
지하철 3호선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향후 10년 또는 20년 후에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또 시민들은 이러한 공약에 대해서 지하철 3호선은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 캠프에서도 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교통의 지금 정체 문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수지 전체 그리고 특히 신봉동 주민들, 성북동 주민들이 버스, 지하철, 용서고속도로 관련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협조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해서 사업을 당기자, 이런 취지에서 이런 공약을 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고속 후보자 공약에 따른 개별 질문과 답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후보자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 발표 시간 2분 드립니다. 네. 고속 후보님과 제가 이제 공약에 있어서는 별반 다르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다르진 않지만 하지만 공약은 현실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국회 차원에서 할 건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건지 이런 구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지의 기본적인 컨셉이 결국은 뭐냐면 편리한 교통, 가까운 문화, 그리고 쾌적한 교육, 이 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세 가지냐면 수지는 다른 도시와는 달리 거주하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편리한 교통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호선 연장 실속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분당선 통행세 폐지 이뤄내겠습니다. 동백 신봉 경전철 조기 완공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환경, 버스, 대중교통 노선 종점 관련된 내용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까운 문화입니다. 내가 자고 먹고 하는 곳이 수지입니다. 가까운 곳에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이 직접 설계 단계에서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의정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문화 복합시설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교육입니다. 수지구를 교육 특별 자치구로 지정해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 학교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학원 셔틀 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고속 후보자 개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1분입니다. 네, 부 후보께서 구체적인 공약을 많이 하셨는데요. 먼저 신분당선 통행세 폐지 2,200원에 대해서 공약하셨죠? 네.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분당선 요금은 민자업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찾아가라는 의미에서 시민들이 내는 요금인데 이것을 통행세라고 표현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토교통부와 민간 사업자들 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서 업자들이 그 전철을 만든 다음에 정부에 기부 체납하고 그 수익을 받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다 폐지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요? 네,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신분당선 요금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세가 있습니다. 교통세는 1,800원입니다. 3개 구간을 나눠서 교통세 1,800원을 냅니다. 그리고 세계 운영 민간 업체에서 통행세를 일괄적으로 구간별로 떼갑니다. 3개 구간에서 1,000원, 1,000원, 700원을 떼갑니다. 그게 통행세 2,700원입니다. 통행세란 명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 아신 것 같고요. 이 통행세는 수지구민은 봉이 아닙니다. 왜 대중교통인데 통행세를 내면서 다녀야 됩니까?
1,800원이라는 교통세가 있는데 왜 통행세까지 우리가 요금 체계가 있는데 이것까지 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이거는 민자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공항철도, 그다음에 서울 9호선, 그다음에 용인 경전철, 이런 데서 이런 사업 재구조화를 이뤄냈습니다. 지금 신분당선 운영 사업체에서만 지금 2009년에 폐지된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애초에 8.3%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 보장을 통행세에 부과하는 겁니다. 수지구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봉이 아닙니다. 인천공항철도도 애초에 이런 상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1%의 수익을 보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3.19로 낮춤으로써 재정 절감액이 7조 원 정도 재정을 절감했습니다. 왜 신분당선만 이거를 유지해야 되느냐.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국토개발연구원에서도 이거를 권고사항으로 정책 용역 보고서로 나온 바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구속 후보자 보충 질문하실 기회 한 번 더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신분당선 후보자님, 신분당선 중장기 관리 방안 수립 연구 이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 사업자 간의 어떤 양해가 돼야지 해결될 부분이고 정부는 그걸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반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요금 체계가 수도권 요금 체계가 1,400원 플러스 10km 넘어갈 때마다 100원씩, 매 5km나 100원씩 넘어가는 추가되는 것이고, 신분당선 구간을 지날 때 신분당선 구간에 대한 요금이 이제 추가로 되는 것인데, 그러면 사업자들은 민자 투자자들은 뭘로 먹고 살 건지, 그래서 합리적인 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자 하시는데요. 지금 민자는 이미 수익을 나고 있고 8.3%의 이윤을 남기고 있습니다. 8.3% 이윤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구간을 이동하면서 한 개 구간 넘어설 때마다 500원 할인을 해줍니다. 이걸 거리 비례제로 바꿔야 됩니다. 왜 통행세를 민간 사업자한테 다 줍니까? 왜 민간 사업자들은 수익을 8.3%를 보장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 9호선, 인천공항철도, 용인 경전철 사업 재구조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이미 최소 수익 보장 제도는 폐지가 된 사안입니다. 왜 민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대중교통이 어떻게 서울 왕복을 10,000원 이상을 냅니까? 우리가 환승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대체 이게 바꿔야 되고, 이게 수지구민들이 봉이고 수지구민들한테만 이 요금을 부과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용인 경전철 같은 경우도 똑같이 신분당선 같이 운영됐지만 이거를 최소 수익 보장 제도를 13년 9월에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9호선도 13년 10월에 폐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절감액을 가지고 요금을 낮췄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이고요. 그게 다 들어있는데 왜 민자가 해야 된다? 그러면 민자가 하면 민자는 무조건 수익을 내고 그거에 대한 운영금, 수익금은 수지 구민들이 내야 된다는 건 저는 납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약을 듣고 이어지는 개별 질문과 답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못다 하신 말씀은 이어지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은요, 토론자가 각 7분 동안 자유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토론에 관한 질문은 30초 이내,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하되 또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을 바꿔가면서 총 2번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원활한 주도권 토론을 위해서 한 가지 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 없이
3분 혹은 4분 이상 독점 발언을 하시거나 혹은 발언 기회를 주지 않으시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후보자 주도로 상호 토론 먼저 진행을 합니다. 토론 시간 7분 주어지겠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동천동을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동천동은 상당히 가슴 아픈 지역입니다. 가슴 아픈 지역이고요. 도시계획 자체가 20년 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구축이 상하수도부터 시작을 해서 도로 문제, 기반 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 개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동천동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난개발 3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천동 난개발 시즌 1이 뭔지 아십니까?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인 이한민 시장이 동천동을 상업지구로 돌려놨습니다. 이게 난개발 시즌 1입니다. 두 번째는 2015년 역시 국민의힘 계열의 정한민 시장이 유통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과연 동천동에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공약은 자, 동천동에 우리 수지가 다 좋지만 교통 문제하고 자족성 기반이 취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지를 배드타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지의 자족성 기반을 현재로 놔둘 것이냐? 그럼 유일하게 해결 가능한 토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은 이 동천역에 있는 약 8만 7천 평의 땅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유통 업무시설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제가 관련 법령을 따져본 결과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24년 금년도 7월 달부터 시행 예정인 국계법 개정사항에 의하면 현재 이 상태, 법과 규정에 묶여있는 이 상태를 놔두고도 개발이 가능한 법적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용인에 500조가 투자될 잠깐만요. 답변 이제 1분 30초가 지난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동천동은 거주 도시고 아파트 도시입니다. 수지구는 기본적으로 건물 기준으로 아파트가 93%가 해당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을 상업지구화를 해서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가 상승으로 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민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민간에 배불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반대하고요. 그것보다는 병원 유치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동천동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지 또 민자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허황된 공약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한 가지 더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아시죠? 네. 최수근 상병이 아깝게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석 후보님 책에 보면 고석의 사명인가요? 결국은 군 지휘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군 지휘관이 사법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휘관을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셨어요. 그러면 최수근 상병과 관련돼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포항 1사단장은 책임에서 자유로운 겁니까? 답변하면 됩니까? 네. 지휘관이 책임을 지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곡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책은 제가 터키 법무관들을 방문했을 때 부대에서 사고가 생기면 우리 군에서는 무조건 지휘관들을 해임하거나 처벌을 하는데 터키에서는 오스만 투르크의 천년 역사를 갖고 온 터키 군에서는 그 지휘관에게 장병을 선발할 권한을 주지 않은 경우에 사고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개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 말을 한 것을 약간 오해를 아니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됐습니다. 예. 이제 시간 그만 드리겠고요. 예. 지금 군 가혹행위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지휘관이 검찰권과 사법권 모두를 행사해 은폐된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처벌을 대상이 돼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걸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야죠. 예 아니오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아니 책임이 있다면 잘못된 지시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하고, 다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군사작전이나 대민작전은 군사적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서 임무가 부여되면 거기에 대한 방책을 선정하고 그 방책에 대해서 이란 이안 삼안 가장 좋은 안이 뭐냐, 최종 좋은 안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작전 명령을 내려서 그걸 가지고 이행을 하는데, 어떤 작전 수행 중 일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지휘관한테 책임을 지운다고 하면 아니요. 이거는 전혀 다른 사안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잘못된 지시를 해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이 그 부분은 됐고요. 그 부분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해서 그리고 결국은 지휘관에게 검찰권과 사법권을 모두 행사하게 한다면 임성근 사단장은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수해 현장에서 시신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고 물속으로 급류 속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책임 못 진다. 그리고 책에는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지휘관이 검찰권과 사법권을 모두 행사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지별로 다 정리를 해서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잘못 해석하거나 이런 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자, 7분의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참 뜨겁게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바로 주도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고속 후보자 주도권 아래 상호 토론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까지 제가 그 전에 관련해서 제가 제 시간이기도 잠깐 말씀드리면요. 분당 2,200원 그 신분당선 2,200원 통행세 폐지 부분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지역과 달리 유일하게 우리 수지 지역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반한다고 해서 저도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되거나 정부 재정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행세라고 하고 또 2,200원 전부를 다 마치 폐지할 수 있는 것처럼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 후보님께서 동천동 공약이 허황되다라고 비판하신 것처럼 저도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휘관 최상병 건과 관련해서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휘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군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그 선진국 군대들이 지휘관에게 그 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러한 지휘관의 권한을 다 뺏어서 예를 들어서 입대전 범죄라든가 성 관련 범죄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안타까운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 군에서 사망 사고가 났는데 그 원인된 범죄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전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 수사기관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안인데 국방부에서 압력을 가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부분이 이슈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정치개혁
완수하겠다 해서 7가지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그다음에 금고역 이상 형 확정 시 세비를 반납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공약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 후보님, 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요, 네. 시대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윤석열 정권은 네. 태평성대의 시대가 아닙니다. 권위주의, 독재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 기관인 국회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남용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 독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이 선출해서 국회로 보냈지 않습니까? 헌법에는 상권 분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을 보장하고 있고요. 국회의원 한 사람의 개인의 무슨 이런 잘못이, 이게 잘못이 아닌 것도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태평성대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은 알겠고요. 유지돼야 되고요. 아니 1분 30초를 주세요. 네. 유지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됐어요. 됐고 제가 다시 물을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정상적인 회기 내에 국회가 이루어져서 국회 활동을 하는데 대통령이라 행정부라 이런 데서 부당한 압력이나 또 부당한 체포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 이걸 막자, 이래서 헌법 4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상 지난 우리 거대 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를 보면 사실은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사실 이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많이 숨으려고 노력했지 않나, 그런 것이 사실 국민적인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당에서는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불체포 특권 조항은 존중돼야 되겠지만은 소위 국회를 죄를 지은 사람이 숨는 곳으로 악용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불체포 특권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건 변화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다음으로요. 아니 됐어요. 잠깐만요. 저도 제가 질문을 저는 지금 30초 딱 썼어요. 7분 중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답변을 하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토론은 저는 충분한 시간을 말씀하세요. 드렸고요. 짧게 좀 말씀하세요. 제가 1분 30초 쓰겠습니다. 제가 이 불체포 특권을 완전히 이게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으면 금고형 이상은 국회의원 직을 박탈당합니다. 박탈당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다. 1심 기소돼서 1심 판결도 안 됐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런 국회의원을 마치 범죄자로 그렇게 단정 지으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거, 그리고 신분 당선 요금 인하와 관련돼서는 2,200원 통행세 폐지해야 됩니다. 이게 허황때 공약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고 후보님의 특별법, 신분 당선 요금 인하 특별법이 허황된 겁니다. 특별법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특별법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혹은 재난 사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정책이나 혹은 제가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전체 1분 30초분을 그건 최대로 보장하는 거고 제가 30초 이상 보장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무슨 신분 당선 요금 인하하는 때 특별법을까지 제정해 가면서 민간을 보호합니까?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분 당선 관련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시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요금 부담을 저도 똑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은 범죄와 관련해서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면 안 된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주도권 토론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토론을 모두 마칠 텐데요.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말씀, 마무리 발언에서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분들께 1분 30초씩이 주어질 텐데요. 시간 잘 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고석 후보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수지 구민 여러분, 4.10 총선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고석은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지 구민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정치 논리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명품 도시 수지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일만 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경험의 차이, 품격의 차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수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통합하고 화합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눈살 찌푸리는 욕설이 난무하는 국회, 싸움박질이나 하는 국회 문화 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국가 전복 세력이 아니라면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 타협으로 다가가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보다 수지 구민들의 안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4년 후 달라진 수지, 달라진 미래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네, 시간 종료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후보자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지 구민 여러분, 부승찬입니다. 간절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을 보십시오. 국민을 무시합니다. 저는 항상 이태원 참사의 159명을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어떻게 이게 나라입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R&D 예산을 16.6%나 삭감했습니다. 의료, 보건 예산 2조 원 넘게 삭감했습니다. 이게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까? 저는 요즘 헌법을 다시 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1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수지구민 여러분, 마음 편히 장보고 싶습니다. 깔깔 웃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는 폭망했습니다. 외교는 파탄이 났습니다. 국민의 희생은 니들이 잘못해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를 나라답게, 수지를 수지답게 변화시키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다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용인시 수지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해 주신 후보자분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SK 브로드밴드 기남방송 스튜디오에서 녹화방송으로 진행된 이 토론회는 오늘 이 방송에 이어서 4일 오후 2시에 한 차례 더 다시 보실 수 있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한 표야말로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치권이 지킬 수 있는 약속,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세우는지 꼼꼼히 살피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토론을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